안녕하세요. 박영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커머스의 동향과 주요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성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커머스의 시장의 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서 사업자들은 충성 고객 확보와 사업 효율화를 통해 수익 개선 방향점으로 전환하거나 전개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요. 금리 인상 등으로 변수가 커진 경제 상황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혈 경쟁을 벌여오던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수년째 이어오던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수익이 저조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적자폭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즉 쿠팡식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는 업체들도 존재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무너져가는 상황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쿠팡과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한국 시장에서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흑자를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사실 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과정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계속해서 필요한 비용에 투자를 멈출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커머스 업계가 앞으로 전략 방향성을 크게 살펴봤을 때 사업자별로 주요 전략 키워드를 살펴보면 버티컬 서비스 강화,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 상품 라인업 확장 등의 전략으로 내실을 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먼저 살펴보면 신사업 확대, 수익성 강화 방안입니다. 점유율 1, 2위를 달리는 쿠팡과 네이버는 이미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의 파이 싸움이 아닌 새로운 거래액 창출을 위한 성장을 위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대만에서 퀵커머스, 로켓 직구,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만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발판 삼아 아시아권 진출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C2C 시장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 북미 1위 C2C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한 후에 한국의 크림, 일본의 빈티지 시티와 연결해 글로벌 C2C 거래 벨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수익성을 높이고 이용층 확대할 목적으로 세분화된 고객 니즈를 수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특정 타겟을 공략한 마케팅은 소비자의 충성도를 향상시켜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가심비, 소비자를 위한 맞춤 럭셔리 전문관을 신설하거나 소비력이 높은 3040 세대를 겨냥한 라이브 커머스를 개설하고 알뜰 소비를 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멤버십 활성화 등이 타겟 마케팅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사업으로 B2B 비즈니스를 뺄 수 없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신공급 업체나 주문 과정 등 B2B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급업체도 B2B 전용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B2B 플랫폼이 늘어난 추세인데요.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B2B 거래의 주요 수요자로 등장하면서 B2B 시장이 디지털 시장으로 더욱 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여 이커머스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B2C에서 눈을 돌려 B2B 비즈니스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익성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확보한 고객을 놓치지 않고 다시 오게, 자주 오게, 만족스럽게 스스로 소문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멤버십, 페이, 배송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대고객 주도권 강화를 하고 판매자의 락인까지 염두하는 기획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통합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함으로써 플랫폼 가치가 상승하고 경쟁력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돼서 B2C 소비자에게는 통합 멤버십 기반 혜택을 극대화하고 B2B 판매자에게는 풀필먼트, 고객 관리, 마케팅 등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에코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주요 사업들의 형태별 경쟁력을 구분해보면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버티컬, 슈퍼앱 이렇게 4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각 기업들은 명확한 포지셔닝을 통해 차별화를 하고 더욱 확실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슈퍼앱 구현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락인 효과를 염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정말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커머스가 어떻게 발전을 해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이 돼버린 요즘에 주요 거대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플랫폼들은 처음엔 무료 서비스 등을 내세우지만 나중에는 이용료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기업이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소비자와 시장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오랫동안 준비한 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거대 IT 기업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자사우대, 끼워 팔기,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제한, 최해 대우 요구 등의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고 매출을 8%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은 유지됐지만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내용은 빠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정이긴 하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고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도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하고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 시스템과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원래 쿠팡이 처음 시도한 것인데요. 빠른 배송뿐만 아니라 휴일 없이 배송되는 점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없던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배사, 대리점, 택배노조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이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언론에 발표된 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처럼 파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쿠팡이 택배 물량뿐만 아니라 숙련된 택배기사들까지 흡수하면서 업계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갔고요. 쿠팡과 경쟁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도입된 주 7일 배송은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주 7일 배송 시스템이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할 경우 이미 저렴한 가격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팍팍해진 경쟁 환경 속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뛰어난 운영 역량을 보유했거나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아도 될 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이커머스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는 점점 그 성능이 강력해지고 있고요. 애플 또한 AI에 뛰어들어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AI 교과서가 도입되었고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UMF와 티몬의 몰락은 이커머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포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이커머스 물류 시장 규모는 약 134억 달러가량으로 세계 6위 수준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2%가 증가해서 2025년에는 약 19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무역 물류학과의 모든 분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